열기가 있으면 이거 때려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팍 때려가지고 확 때려가지고 기를 확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럼 경착륙입니다. 경착륙이 될 것 같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쿠션을 대주는 게 피벗인데 쿠션을 대주면 연착륙이 나와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꺾마가 있으면 쿠션을 대주는 순간 연착륙이 아니라 하늘로 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게 하고 싶은 건데 하늘로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연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1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건 맞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른바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하고는 좀 위배된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일단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디플레이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디스해 주는 거니까 이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눌려 나가는 그 경향은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6.4에서 더 내려오겠죠. 6.5에서 6.4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더 내려갈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맞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핵심은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하시면서 보시겠지만은 실적이 좋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비트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낙관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6월에 9.1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12월 달에 6.5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6개월 만에 2.6%가 떨어진 거잖아요. 9.1에서 6.5면. 그러면 6개월 동안에 2.6씩 떨어지면 한 달에 0.45씩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 추세대로 가면 이걸 이제 프로젝션 그대로 해버리면 올해 6월에 6개월에 2.6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6개월 후에는 지금 6.5에서 2.6이 더 떨어지면 3.9네요. 네. 올해 12월에는 3.9에서 2.6을 또 빼면 1.3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미 올해 연말이면 2%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내년 6월이면 또 2.6이 빠지면 1.3에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양적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그게 맞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냐면 9.1이 6.5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매달 0.45씩 떨어지면 이번에도 6.5짜리 인플레이션 6.1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게 만약 6.1 이렇게 나와주면 브라보. 이 추세다. 이 추세가 살아버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좀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고민이죠.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입니다. 1월에 지금 수능 점수 2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20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홍길동이 선언하는 거죠. 나 서울대 가겠다. 응? 서울대를 가려면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가능하겠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사당 오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시간만 자면 된다. 그래서 20시간을 공부하고 4시간을 자는 거죠. 그랬더니 와 7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70점이 나온 겁니다. 20점 맞던 친구가. 와, 그렇죠. 그럼 이제 50점이 올랐잖아요. 누가 5개월 만에. 홍길동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했더니 홍길동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에 10점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70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벌써. 네. 4개월이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11월에 시험 보니까. 4개월이면 10점씩 40점이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럼 1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10점 나오면 하버드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게임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경험상 20점에서 70점으로 올라오는 게 어렵냐?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게 어렵냐? 그럼 라고 옛날에 한다면, 학창 시절에 20점 맞아보신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경험상? 그렇게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보시면 600점, 700점까지는 잘 가요. 그냥 축축축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700에서 800 올라갈 때 한번 벽에 부딪힙니다. 800에서 900 넘어가면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고요. 네. 900에서 95, 950 올라가면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가면서 토플을 봤거든요. 와, 그 토플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올라갈 때 잘 올라간 다음에 어느 일정선을 넘어서면은 점수가 안 올라가요. 예. 1년 내내 그 점수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토플 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점에서 70점 올라가는 거하고 70점에서 90점, 100점 올라가는 거하고 어느 쪽의 난이도가 높을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50점 올리는 게 20점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홍길동이 얘기하는 거죠. 7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게임이 끝났지 않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4당 오락으로 해서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7월 오늘부터 4시간 공부하고 20시간 자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 받을까요? 저는 일단 마음속으로 못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점에서 70점으로 끌어올린 동력은 20시간짜리 공부였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네. 그럼 이 홍길동은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져와 보죠. 1번은 뭐냐면 9.1에서 6.5로 내리는 거하고 6.5에서 3.9로 내리는 거하고 과연 어느 게 어려울까? 동일한 크기일까? 잠깐 보는 겁니다. 네. 9.1에서 6.5로 내려올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에너지 가격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에서 70불까지 하락했죠. 네. 그러면 고속도대로 하락한다면 우리는 6개월 후에 배럴당 35불을 봐야죠. 130에서 70 가는 거고 70에서 35 가는 거하고 네. 어떨까요? 그럼 연말이 되면은 17.5불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반씩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에너지 네. 가격이 그만큼씩 기여를 한다면 네. 이제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 1번.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나 아니면은 주택 가격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 게 지금처럼 빠르게 떨어져 내려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공급망이 풀리면서 풀려나온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공급망 사이드에서 풀려준 게.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20점에서 70점으로 점수 올린 거 70점에서 90점으로 다를 수 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9.1에서 6점으로 끌어내릴 때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뒤흔들었을까? 작년 10월 11월로 가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로 가면 어려우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5.2%, 5.3% 이랬어요. 네. 5%가 넘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 5%로 때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1,450원으로 때립니다. 그럼 고금리와 강달러로 때린 거잖아요. 네. 후려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 이 움직이지도 않던 꿈쩍도 안 하던 인플레이션이 휘청하는 거죠. 그걸 그 6.5까지 잡아내렸습니다. 그럼 이 기세로 때려줘야 되잖아요. 더 때려 했는데 갑자기 이 무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1,450짜리가 1,220이 돼요. 5%짜리가 3.5가 돼요. 그럼 이걸로 때리면 똑같은 위력이 나올까요? 네. 20시간 자고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는 거하고 4시간 공부하고 20시간 자는 거하고 위력이 같을까? 그러면 위력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의 소비가 다시 네.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예전처럼 그 똑같은 속도로 과연 줄어들게 될까? 네. 우리는 어쩌면 선형적인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게 낙관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 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내려와 줄 것이다. 그럼 그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네. 정도면 뚜껑 여니까 6.5에서 0.45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딱 0.1 떨어지면서 6.4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에서 본 건 와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올해 연말이면 2% 밑으로 이런 걸 생각했다가 이렇게 늘어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빠르지 네.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라봤다. 이거 서울대 가는 거 각이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20시간 잤다. 네네. 예, 그런 생각들,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공식이 하나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타나면 인상 사이클입니다. 인상이 아니라 한 번짜리도 있었으니까요. 97년도 이럴 때 한 번만 올린 적도 있으니까요. 인상 사이클이 있을 때 인상 사이클의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해요? 이 질문하면 안 되죠. 뭘 물어봐야 되죠? 언제 마지막 인상하나요? 네. 그 인상이 3월이면 9월에 내릴 겁니다. 6월이면 12월에 내릴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요즘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어김없이 내렸다고. 예, 그게 6개월이었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6개월인데 보통 6, 7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8년도 12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19년도 7월에 보험적 금리 인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94년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황급하게 내려줬거든요. 보험적 금리 인하로.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요. 2000년도 5월 달에 0.5% 최종 빅스텝 간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20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이유가 예외가 하나 있죠. 2006년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끝났거든요. 2006년도에.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07년도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년 3개월 걸렸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금융위기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거의 다 6개월, 7개월 만에 금리 인하했지 않냐.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종의 이제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시장이 흔들리지만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 후에는 어김없이 올랐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그런 공식이 네.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그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하에서 그런 롤이 돌아가는 건지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하나 이제 기계적으로 테크니컬리 해석하는 것도 좀 네.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붙게 되면서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이 낙관론이 자산 시장까지 좀 이렇게 흘러 들어왔던 게 네. 지난 1월달의 흐름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식스팩 만드는 거, 아 예. 그 운동했었을 때 뱃살이 팍팍 빠지다가 아 마지막에 예, 식스팩 그거 빠질 똑같죠. 때는 예. 어렵다. 예.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홍길동의 서울대 아. 입학기로 비슷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 예. 근데 이제 결국 시장의 뷰는 걱정은 이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물가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오부 부장님 항상 얘기했던 게 how fast, 아, 예. how 뭐 high, how long 뭐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아직 how high하고 how long에 대한 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면 생각보다 인플레가 세니까 네. how high에 대한 높이도 더 높아져야 되고 네. how long에 대한 기간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아, 예. 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작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준이 세게 가면서 항상 시장이 흔들려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됐나 했는데 아니네, 다 됐나 아니네, 다 됐나 아니네 이러거든요. 근데 몇 번은 연준이 흘려준 적도 있어요. 다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흘려준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입니다. 6월에 그랬죠. 작년 6월에 보스틱이 딱 나와가지고 9월 정도까지 금리 3% 정도 되면 중립금리 언저리 오니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씨와 하면서 시장이 6월 랠리- 중순부터 8월까지 랠리가 랠리 나와요. 나왔죠. 네. 저는 그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랠리가 너무 세니까 8월 말에 파월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딱 8분짜리 그 잭슨홀에서 그 짧은 연설하면서 다 죽었어 한 다음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네. 10월, 11월이 되면서 11월 달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게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속도 조절을 만약 비둘기로 해석을 한다면 8월 말에 그러니까 9월 초에 센 거 던진 다음에 11월 초에 약한 거 던진 거잖아요. 2달 만에 말 바꾸고 스탠스 전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에 비둘기, 9월에 매, 11월에 비둘기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9월 말에 영란은행의 케이스를 받고 10월 달에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본 겁니다. 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7, 이제 4.6 이렇게 올라가고 2년짜리가 4.8, 4.9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양적 긴축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하면 근데 이제 시장에서 결국엔 채권 시장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속도리째 흔들리고 이게 글로벌 경제를 다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매파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에스더 조지라는 사람인데 네. 에스더 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된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네.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속도 조절해야 된다. 긴축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11월 초 FOMC부터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국채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긴축을 제대로 하려면 네. 긴축을 하면서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을 세 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합니다. 네. 그래서 how long, how fast, 한다음 how high, 그다음에 how long 세 개로 나눠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how fast를 내려버려요. 이거부터 우리는 줄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how high하고 how long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 둘로 이걸 하나 내리니까 다른 쪽을 높여준다고 해도 시장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거 끝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블라드하고 메스터는 등장해가지고 한 얘기가 네. 뭐냐면 하우 페스트를 다시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우 페스트는 끝난 줄 알았는데 0.5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하우 페스트로 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bp 인상을 한다는 게 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가게 됐을 때는 이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거죠. 작년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이게 0에서부터 4.75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금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인상을 한 거거든요. 자이언트를 내보냈으니까 뭐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잘 버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연준에서 12월 달 FOMC에서 연준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뭔가 뷰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무슨 뷰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 스태프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쩌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낙관론이 존재한답니다. 네. 그 낙관론의 핵심은 뭐냐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낙관론. 두 번째는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낙관론. 이게 존재한답니다.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낙관론이 존재하면은 자산 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쟁여놓은 저축을 쟁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 늘어나는 게 주택 가격 뛰면 약간 정기예금 있는 느낌 나지 않나요? 쟁여놓은 돈이 있다는 느낌. 그게 소비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쌓아놓은 저축을 허물면서 버틸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비를 갖다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낙관론은 이머징 시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달러가 약할 때 이머징 시장에 숨을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런 느낌이죠. 꽤 충격이 찾아와도 밝게 웃으면서 강한 사람들,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이 덜하지 않습니까? 환자도 입원했을 때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빨리 퇴원할 수가 있대요.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낙관론이 굉장히 세면 이렇게 많이 금리 올린 게 파급 효과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버텨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낙관론으로 버텨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다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리세션 없이 물가를 잡는 그야말로 네.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어 수학이 있는데 영어는 지금 만점인데 수학이 안 되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어 공부 줄여가지고 수학을 올려야 된다고 영어 점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어 점수 많이 안 떨어지는데 수학 점수가 올라가요. 그럼 이 판을 깨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더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겠죠. 네. 그래서 1월 달 FOMC 때 파월이 조용히 지나간 거죠. 다들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놔둬도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고 고용은 탄탄한 것 같으면 그럼 굳이 이 판을 깰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러면 낙관론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 있죠. 이게 다가오게 됐을 때는 이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50bp를 질러버리면 이 낙관론이 확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bp 충격하고 뒤에서 미는 것까지 한꺼번에 오게 되면 자산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자산시장의 충격이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보다 더 무서운 건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이죠. 그렇죠. 그럼 금리가 위로 뚜껑이 열려버린다는 얘기는 국채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누가 소화할 수 있냐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럼 연준이 양적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돼요. 영란은행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보지 못했었던 그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리 로건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운전하고 있는데 짙은 안개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짙은 안개가 있을 때 100km 밟을래? 이 질문인 거죠. 네. 그럼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럼 시장이 너무 이렇게 과열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을 줄 수 있죠. 하우 페스트를 또 건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 내지는 조금 더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25bp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25bp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주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견제구를 계속해서 던져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작년에 이제 파월이 했었던 것처럼 다 때려 뒤집어 엎고 다 무너뜨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땐 금융 안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된다. 네.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우 하이를 갖고서 두세 차례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우 하이를 갖고
계속해서 시장하고 이 밀당을 할 거고 하우하이의 고점에 도달해서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장에 겁을 줄 겁니다. 이거는 언제가 되게 비슷하냐면 2006년도를 잠깐 돌아보면 아마 이제 두 분 다 겪어보셨을 텐데 2006년도 5월 10일부터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연준이 5에서 5.25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또 올려? 왜냐하면 이제 그때 4에서 끝난다, 5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올린다고 하니까 긴장했던 거거든요. 2006년도 6월달 FOMC에서 5.25로 금리 올린 다음에 시장에서는 사실 연준에서는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견제구를 던져놓은 거죠. 그랬더니 천천히 회복을 해요. 천천히 회복을 해요. 채권 시장도 천천히 회복을 하고 왜냐하면 견제구가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으니까. 다만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 올리네라는 걸 인식한 게 2007년이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이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뭐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다 무너뜨리겠다. 경기 침체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제대로 긴축을 하면서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말려주기는 그런 전략 쪽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말려주기는 그런 전략 쪽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how fast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how high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how high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how high로 겁을 주면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올려줄까? 이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안 올릴게. 이러면 how long 갖고 시비 안 겁니다. how high를 안 해준 거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겁주기에 코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드는 제 느낌이 연준이 인플레보다는 약간 경기 연착륙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제 저는 좀 들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준이 과연 그럴 여유가 있나? 예.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 물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9.1에서 6.5까지 떨어지는 속도로 1월 물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네. 시간 지나면 알아서 인플레는 잡힐 거고 지금 분위기 좋은 거를 굳이 깨고 싶지 않은 그런 파월의 마음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1월 달 물가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다시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금리를 덜 올리는 리스크가 금리를 더 올릴 리스크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혹시 그걸로 돌아갈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저는 이제 그게 좀 우려되거든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장하고 물가 중에서는 연준은 성장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완전 고용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53년 최저금리인데 지금 최저 실업률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성장 신경 쓸 때는 아니에요. 수학은 만점인데 수학 안 될까 이게 걱정하진 않아도 이제 영어가 신경 쓰이죠. 근데 이제 물가를 신경 써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금융 시스템 안정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붕괴라는 거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금융 안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란은행도 성장 때문에 9월 달에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국채 시장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성장 보지도 않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양적 완화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버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연준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완전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로 메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금융 시스템 불안만 생기면 돈 풀어주네 이런 기대가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기대를 만들게 되고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장님 의견에 절대 동감하는 게 연준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21년도 3월 달부터 2%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까지도 2%를 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고용 지표가 셌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뭐 FOMC 때 뭐 조용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간에 루벤스타인하고 인터뷰했던 게 있어요. 2월 7일 날인가? 그때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고용 시장이 탄탄한 게 정확하게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more structural than cyclical 이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it almost라는 표현을 써요. 거의 almost feels
이런 아니,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필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more structural than cyclical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저는 그 인터뷰 전체에서 그 문장이 제일 무서웠어요. 구조적이라고 인식을 하면 구조적이라는 건 쉽게 안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장기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전을 불사해야죠. 그러면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럼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잠깐 스톱 여기 네. 전선 깔아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기전을 가다가 만약 금융 시스템 불안이 만약 나타나게 되면 장기전에서 스텝이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긴축을 못하고 돈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내려오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늦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빨리 가려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비유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천천히라도 어떻게든 내려서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지금은 정석이지. 네. 이거 세게 가려고 하다가 잘못 걸리면 쫙 잡아내리다 다시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차피 늦어서 이게 고질병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백도해가지고 70년대처럼 다시 산처럼 솟아버리면 네. 이러면 진짜 장기전에 가야 됩니다. 연준은 그래서 그냥 이건 답이 없다. 전공법으로 천천히 밀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해서 지금은 중심을 잡고 가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두려워한다 이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불안을 잡아야 그래야 제대로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금융 시스템 불안이라는 게 네, 작년 하반기, 작년 10월, 11월에는 이제 그 우려가 있었던 건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특히나 우려했던 게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말라가지고 네네, 네. 이게 뭐 미 국채 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시장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당장 벌써 미국채 10년 금리가 기준금리 상단은 4.75인데 미국채 10년 3.8, 3.9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네네. 100bp가 낮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 미국채 시장의 뭐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네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다시 지난주에 물가 나온 것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야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인플레를 정말 못 잡는 거 아니냐. 정말로 총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네. 우려가 드는 거고 결국 그게 저는 이제 오버킬 과잉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나.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고용시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미국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은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금리면 고용시장 둔화되고 실업률 높아지고 네.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미국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높은 금리가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더 높은 금리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사실 저는 있고 시장도 조금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하우 하이는 살아있죠. 근데 하우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하우 패스트로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말씀은 50bp 인상은 매파에서 지금 질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블라드가 아직까지도 뭐 발언권 이게 투표권이 뭐냐면 투표권이 없죠. 없더라도 예. 이게 발언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발언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근데 다만 이제 블라드가 작년에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금리를 빨리 올리고 빨리 내려야 된다고 할 때 금리 인하를 얘기한 사람 연준 위원 전체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한 사람은 블라드가 제일 빨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블라드를 믿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를 거기서부터 살린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파월이즈한테 혼났을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좀 쫄고 그래서 지금 블라드가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작년에 그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고 할 때 빨리 인상이야 빨리 인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거 사라졌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블라드가 갖고 있는 입김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0bp라는 걸로 이제 다시 how fast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how fast까지 가져오면서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how fast 쪽까지 가면 이거는 다시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환율이 1,450원에서 1,220원까지 한순간에 꺾인 거는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살아있고 이 유동성이 죽은 게 아니라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은 여태까지 달콤한 사탕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금리 인하가 주는 사탕, 연준의 피벗이 주는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봤거든요. 네. 그러면 피벗이 언제 하는가가 지금 제일 포인트가 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피벗을 할 때 하면 들어가면은
그 수익이 엄청 났던 거죠. 음. 근데 모두가 알고 있으면 피벗을 할 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피벗하기 전에 들어가야죠. 음. 재건축을 할 때 사면 안 되죠. 네. 재건축하기 전에 사야죠. 음.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직이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피벗을 하면 피벗을 하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 주식을 사면 되죠. 피벗을 안 하면 주가는 빠지겠지만 그러면 연준이 쫄아서 피벗을 빨리 할 거니까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피벗을 안 하면 나중에 피벗을 할 거니까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럼 하든 안 하든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로직이 성립하게 되면은 자산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사는 게 얼리버드가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벗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혀 피벗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할 거면서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금리를 잡아내리고 그 다음에 환율을 달러를 갖다 약세로 몰고 가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도 돈이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요. 작년 1월 수준이에요. 네. 작년 1월이면 금리 인상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인상 전. 그래서 네. FCI 보시잖아요.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네. 작년 초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하기 전하고. 그럼 얘기하는 거죠.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내쳐줄 거를 지금 다 미리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꺾마의 정신으로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게 사실상 연준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럼 연준은 두 가지 어려운 미션을 갖고 있는 거죠.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도 않으면서도 네. 중꺾마도 견제해주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워낙에 열기가 있으면 이거 때려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팍 때려가지고 확 때려가지고 길을 확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럼 경착륙입니다. 근데 이제 견착륙을 안 하고 경착륙이 될 것 같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쿠션을 대주는 게 피벗인데 쿠션을 대주면 연착륙이 나와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중꺾마가 있으면 쿠션을 대주는 순간 연착륙이 아니라 하늘로 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게 하고 싶은 건데 하늘로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연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일종의 터널 같은 채널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죠. 위쪽으로도 튀지 못하게 하고 밑으로도 주저앉지 못하게. 그래서 조금씩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경착륙으로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힘을 빼주는 그런 전략들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해보죠. 온몸에 암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째면 죽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끌면서 하나씩 째야 됩니다. 하나씩 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씩 째더라도 저렇게 오랫동안 아프면 사람 잡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네네, 낙천적인 환자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환자입니다. 그럼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높은 금리, 적당히 강한 달러 이걸로 인플레이션과의 조금 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서서히 잡아내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8월달에 잭슨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파월이 나서가지고 막 찬물 확 끼얹고 이렇게는 안 할. 왜냐하면 찬물 끼얹자마자 11월달에 뒤집었잖아요. 속도 조절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천천히 놔두면 알아서 내려올 걸 연준의 스탠스에 알아서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삐져나가려고 하니까 삐져나갈 때마다 그게 아니야 괜찮아 그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자기들의 목표 달성이 힘들다라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좀 바꾸면서 조절해 들어가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즘에 하는 얘기가 주식시장의 최고의 적은 주식시장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 가고 싶으면 주식시장에 가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 가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서 그것 때문에 연준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센 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 8월 달에도 그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면 그걸 찍어 눌러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닐 카스카리라든가 뭐 블러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자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게 그 연준의 그 어떤 블러핑을 더 세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수차례 그 코멘트를 날려요. 네. 파월 의장도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는 자산시장이 연관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지금처럼 저축이 많고 고용이 안정적이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보면은 저기 리테일 세일즈 무너졌어. 소매 지표 무너졌었거든요. 작년 12월에. 네. 그래서 경기 침체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월 달에 자산시장 올라오니까 소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지도 않는 내구재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구재 지표가 괜찮았고 중고차 지표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모기지금리가 내려오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와요. 요즘에 다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예. 주택 가격이 올라오면 우리는 6월 달이면 주택 지표 꺾일 거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음. 그걸 생각하면서 난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해진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20시간 자잖아요. 그럼 점수 또 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뭐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셔요? 어떤 요소가? 지금 뭐 중고차도 있고 예. 유가도 있고 뭐 집값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저는 이제 고용이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이 수요를 파괴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1에서 6.5로 내려올 때 그러면 수요가 꺾여서 내려왔을까, 공급망의 문제가 풀리면서 내려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직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정도 됐어요. 그게 9.1로 갔거든요. 네. 9.1로 갈 때 그 핵심에는 140달러짜리 국제유가가 있었고요. 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던 에그리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이 문제들, 공급망의 문제들이 풀렸잖아요. 상하이 그렇죠. 그 프라이트 인덱스 같은 거 이제 네. 운임 지수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내려왔죠. 보면은 네. 그럼 공급망의 이슈가 풀리면서 내려온 물가 안정세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수요 사이드에서 풀린 게 과연 큰가라고 하면 네.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물가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보면 물 뿌려가지고 쫙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기름때 벗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무장갑 끼고요. 네. 퐁퐁 친 다음에 닦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특히 그 끝판왕에는 고용이 존재하게 될 텐데 네. 아직까지도 임금 상승률이 물론 시장의 기대만큼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은 더 금리 인상을 좀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우 하이는 상반기 중에 살아있을 것 같고 하우 롱이 하반기에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우 하이를 병합시켜가지고 네. 예, 그렇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 WM 본부의 오건영 팀장님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